트럼프의 광기 어린 폭주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동맹국 8개 나라에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릎 꿇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린란드 희토류 3,860만 톤을 차지하려던 거대한 계략이 단 한 나라의 기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북극과 가장 먼 나라가 북극 개발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백악관 지하작전실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협박하던 바로 그 순간 정작 미국은 한국 없이는 그린란드, 희토류를 단 1g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2월 1일 관세 부과 예정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던진 말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국과 협상하라, 지금 당장. 왜 초강대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놀라운 진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미국 국방부 북극전략 자문관 마이클 톰슨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오전 9시 백악관 집무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공장관까지 핵심 인사 7명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라면 커피 한 잔씩 들고 농담도 주고받았을 사람들이 오늘은 입술 한번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 25년간 국방부에서 북극 전략을 담당해왔고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는 그린란드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로 지정됐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린란드요? 얼음덩어리 하나 사는데 뭐가 그리 복잡하겠어요. 미국이 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날 아침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곧 들어오십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고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턱을 잔뜩 치켜세운 채 자리에 앉았죠. 유럽 놈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어요.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까지 나토 회원국 80개 나라가 훈련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훈련이라고 하지만 속셈은 뻔하죠.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우리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니까 방해하려는 겁니다. 미국을 막으려는 거예요. 저는 자료를 넘겨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럽 8개국이 각각 소규모 병력을 그린란드에 보냈는데 합치면 2,000명이 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북극 합동훈련이지만 타이밍이 너무 노골적이었죠.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동시다발로 파병한 겁니다. 이건 위험한 게임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요? 국무장관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월 1일이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린란드에 병력 보낸 8개 나라 전부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는 계속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맹국한테 관세 부과라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나토는 집단 안보 동맹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북극 훈련도 나토 차원의 안보 활동인데 그걸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면 동맹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톰슨, 자네는 나토가 중요해? 아니면 미국 안보가 중요해? 미국 안보입니다. 그럼 됐어. 우리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저들이 차지할 겁니다. 대통령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의 핵심이고 유럽이 방해하면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거였죠. 상공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5% 관세면
유럽 8개국 수출품 전체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독일 자동차, 프랑스 명품, 영국 금융 서비스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이 차갑게 웃었어요. 보통을 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린란드에서 손 떼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관세 부과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린란드를 정말로 손에 넣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 어떻게 개발할 건가요? 저는 25년간 북극 전략을 다뤄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개발은 관세 협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라는 걸요. 카카,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린란드 개발 계획은 수립됐습니까?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받고 국방장관이 저를 받습니다. 그게 자네 일이야, 톰슨. 자네가 실무 책임자잖아. 네. 하지만 개발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슬빙선이요. 미국 기술로 충분해. 국방장관이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배 한 척 못 만들겠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미국은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방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린란드 관련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히토류 매장량 추정치, 북극 항로 가치 분석, 중국 러시아 동향 보고서까지. 숫자로만 보면 그린란드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히토류 3,860만 톤이 묻혀있고 이건 중국 전체 매장량 4,400만 톤을 버금가는 규모였죠.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현재 전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환장한 거예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미국 조선업 현황 분석. 2020년에 작성된 보고서였는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상업용 대형 선박 건조 능력 거의 제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럽한테 관세 폭탄 터뜨리는 건 좋은데 정작 우리도 그린란드 개발할 기술이 없잖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다음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유럽 8개국의 관세 폭탄. 2월 1일부터 10%, 6월엔 25%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나토 동맹국한테 관세라니. 유럽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유럽 주권을 지킬 것이다. 집단 안보 활동의 관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성명이 쏟아졌죠. 그린란드 현지에서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25% 관세가 자유보다 중요합니까? 이건 자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나토를 위한 싸움이에요. 시위대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니 나토니 떠들고 있지만 정작 핵심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린란드 히토류는 자유로 캐내는 게 아니라 쇠빙선으로 캐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쇠빙선을 미국도 유럽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쇠빙선 제조 능력 보유국. 검색 결과가 떴는데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그리고 한 나라가 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삼성 휴대폰 만드는 그 한국 말입니까? 관세 발표 다음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부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였어요. 저는 북극 전략 담당이었기 때문에 유럽 동료들과 오랫동안 협력해 왔거든요. 독일 국방부 클라우스, 프랑스 국방부 피에르, 영국 국방부 제임스까지 모두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마이클,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독일 클라우스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어요. 나토 훈련했다고 관세 부과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 아니야. 누구 결정인지는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요. 반대는 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기술로 충분하다는 말에 아무 반박도 못했죠. 유럽연합은 오늘 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겁니다. 관세에는 관세로 맞받아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나토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상황실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유럽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협박, 용납할 수 없다. 유럽 주권을 지킬 것. 나토 집단 안보의 경제 보복은 잘못. 동맹의 종말인가. 국방장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코웃음 쳤습니다. 봤습니까? 저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유럽은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였어요. 독일 총리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는 나토 정신에 위배됩니다. 유럽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가세했어요. 그린란드는 유럽의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영국 총리는 더 직설적이었죠. 동맹국을 경제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하는 짓입니다. 미국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영국이 미국을 러시아, 중국에 비유했다니. 이건 외교적으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을 뭉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긴급회의가 오늘 밤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8개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쩌란 겁니까? 국방장관이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설까 봐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장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톰슨, 자네 편이 어디야? 국방장관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제 편은 미국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따로 있어요. 완세 전쟁이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요? 누가 개발합니까? 쇠빙선은 누가 만들고요? 그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린란드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었고 개발 기술 따위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없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면 그건 그냥 쓸모없는 얼음덩어리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유럽연합 긴급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회원국들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필요시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국제법과 덴마크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성명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유럽연합은 북극 개발을 위한 독자적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독자적 파트너십이라니. 유럽이 미국 빼고 따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나토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그는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허세죠 뭐. 유럽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장관님, 유럽도 북극 기술을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컴슨, 자네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을 잊었어? 저는 대답 대신 자료를 한 장 꺼냈습니다. 미국 조선업 현황 보고서였어요. 장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뭔데? 미국의 상업용 조선 능력입니다. 연간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이 1척도 안 됩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1척도 안 된다고? 네, 군함은 만들지만 상업용 특수선, 특히 쇠빙 LNG선은 사실상 제조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린란드 히토리를 어떻게 운반하지?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린란드는 연평균 기온 영하 20도, 바다가 1년 중 8개월 얼어붙어 있고 얼음 두께가 2.5m입니다. 일반 화물선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해요. 그럼 쇠빙선을 만들면 되잖아. 만들 수 있으면 좋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소 중에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국방장관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럼 유럽한테 맡기면 되잖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모두 쇠빙 LNG선 제조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서방 제재 중입니다. 협력 불가능하죠. 중국은요? 중국은 더 위험합니다. 히토류를 중국한테 넘기려고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맡기란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답을 몰랐거든요. 아직은요. 알아봐. 국방장관이 명령했습니다. 쇠빙선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일주일 안에 보고서 올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워싱턴 시내가 보였어요. 세계 최강국의 수도, 국방부, 백악관, 국무부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대국이 지금 배 한 척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유럽에는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정작 우리는 기술이 없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밤 그린란드에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시위대는 미국 국기와 덴마크 국기를 동시에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협박 반대, 덴마크의 방치도 반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것. 인터뷰에 응한 시위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25% 관세가 자유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건 자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린란드 주민 5만 6천 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나토도 미국도 우리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린란드 히토류 3,860만 톤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였으니까요. 아무리 자유를 부르짖어도 영하 20도 얼음 아래 묻힌 자원은 쇠빙선 없이는 1g도 못 캐냅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더 중요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미국도 유럽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음날 국방부 회의에서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톰슨, 찾았어?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2월 1일이면 관세가 발효돼. 유럽이 보복에 나서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쇠빙 LNG선 제조국가. 검색 결과를 하나씩 클릭했어요. 러시아는 제재, 중국은 신뢰 불가, 캐나다는 기술 미흡, 노르웨이는 연구용만 가능, 독일은 조선업 세태, 일본은 쇠빙선 경험 없음.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검색 결과 맨 아래에 작은 링크 하나가 보였어요. 야말 프로젝트 쇠빙 LNG선 15척, 대한민국 건조. 대한민국이요?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K-팝 정도였죠. 북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 지질조사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현재 미국은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단독 개발 시 최소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5년. 저는 그 문장 밑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에요. 15년을 기다릴 사람이 아니었죠. 2월 1일 관세 발효까지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고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국 조선업 설태사. 2015년에 작성된 보고서였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2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군함 건조만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용 특수선 분야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10년 전에 읽었을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조선업이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은 항공우주, 인공지능,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배 따위는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린란드 히토리는 배 없이는 한 톤도 못 캡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붕괴의 원인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상실. 둘째, 기술 개발 투자 중단. 셋째, 정부 지원 축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80년 미국 조선소 200개에서 2020년 15개로 감소. 숙련 노동자 95% 감소. 삼업용 대용 선박 건조 능력 사실상 제로. 제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최강국이 배 한 척 못 만든다니요. 그럼 유럽은요? 저는 유럽 조선업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노르웨이 쇠빙선 연구용 소량 생산만 가능.
상업용 대형 쇄빙선 건조 불가. 독일 쇄빙 LNG선 기술 개발. 2015년 시도 후 중단. 투자 대비 수익성 없음 판단. 프랑스 극지 선박 프로젝트. 2018년 포기. 기술력 부족. 유럽도 안 됐습니다. 북극권 국가인 노르웨이조차 상업용 쇄빙선을 못 만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되면 대체 누가 합니까? 러시아는 서방 제재 중이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국장님, 젊은 분석관 제임스 박이 들어왔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국방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박? 지금 바쁘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뭔데? 국제해양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았습니다. 극지 선박기술 보유국 현황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2024 북극 개발 기술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쇄빙 LNG선 항목을 보십시오. 박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세계 쇄빙 LNG선 시장 점유율 대한민국 100%. 100%라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미국 0%, 유럽 0%, 중국 0%, 한국만 100%입니다. 이게 확실한 건가? 국제해양기구 공식 데이터입니다. 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겨줘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쇄빙선 15척, 건조국 전량 대한민국, 척당 가격 4억 달러, 총 60억 달러 계약, 호주 북서 대륙분 개발 쇄빙선 6척, 대한민국 수주, 카타르 극지 LNG 프로젝트 쇄빙선 8척, 대한민국 건조 예정.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언제부터였지? 제가 물었습니다. 2000년대부터입니다. 박이 대답했어요. 한국이 쇄빙 LNG선 기술 개발을 시작한 게 2006년이고 첫 인도가 2017년이에요. 그 사이 미국은요?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저들은 조용히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쇄빙선만이 아니었어요. 극지형 특수강제, 세계 시장 점유율, 포스코 62%, 미국 기업 합계 8%, 초저온 배터리 시스템, 극지 환경 검증 완료, 한국 기업 2개사, 미국 기업 0개사, 극지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성공, 한국 1개 기관,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 실패. 한국이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박, 이거 국방장관님께 보고했나? 아직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잘했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국방장관실로 가세. 이거 긴급 보고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박이 서류를 챙겼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왜 몰랐을까요? 25년간 국방부에서 북극 전략을 담당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북극과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북극 개발은 위치가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였어요. 국방장관실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8개국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그린란드를 협박하는 동안 정작 개발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장관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가니 국방장관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톰슨?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뭔데? 그린란드 개발기술 보유국을 찾았습니다.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이라고? 네. 쇄빙선부터 특수강, 배터리, 로봇까지 북극 개발 핵심 기술을 전부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이 건넨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확실한가? 국제해양기구 공식 데이터입니다. 시장 점유율 100%예요.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국은 정말로 하나도 못 만드나? 15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15년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번 지나가겠군.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럽은요? 유럽 8개국 전부 합쳐도 한국 못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유럽한테 관세 부과하는 동안 정작 답은 한국한테 있었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과 접촉해야겠군.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유럽이 눈치채기 전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그 정도인지 가능하겠나. 비밀리에 움직이면 됩니다. 미국 대사관도 거치지 않고 민간인 신분으로요. 알았네. 빨리 다녀오게. 국방장관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톰슨. 네?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가 15년을 기다릴 수는 없어. 협력 방안을 찾아오게.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출발. 인천행. 25년 경력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답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48시간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1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보고서 속 숫자들만 맴돌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100%, 쇠빙선 15척, 60억 달러. 하지만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었어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첫 느낌은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부터 달랐어요. 에스컬레이터도 빠르고 지하철도 빠르고 모든 게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김태영 차관이 공항에서 조용히 저를 맞아줬습니다. 톰슨 자문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비공식 방문이라 대사관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도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죠. 유럽이 벌써 3번이나 연락 왔거든요. 유럽도요? 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모두 그린란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늦은 건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김 차관이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하고도 계약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요. 서울역에서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KTX라고 부르더군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김 차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실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쇠빙 LNG선. 둘째, 극지 특수장비. 셋째, 에너지 시스템. 미국이 없는 것들이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어요.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고 다시 차로 1시간을 달려 거제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광경을 봤어요. 바다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수십 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30층 빌딩만 했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어요. 저기가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김 차관이 가리켰습니다.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도시 같았어요.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3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25년간 전 세계 군사시설을 다녔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도크 하나가 워싱턴 국회의사당 2개 크기입니다. 김 차관이 설명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박정현 극지선박사업부 부장이 맞아줬습니다. 톰슨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10분을 달려도 끝이 안 보였어요. 창밖으로 거대한 배들이 여러 척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일했고 크레인들이 수십 톤짜리 철판을 들어 올렸어요. 현재 12척을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박 부장이 말했어요. LNG선 5척, 컨테이너선 4척, 쇠빙 LNG선 3척이요. 동시에 12척이요? 미국 전체 조선소를 다 합쳐도 연간 1척도 못 만드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박 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쇠빙 LNG선부터 보시죠. 버스가 거대한 도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제 눈앞에 괴물 같은 배가 서 있었습니다. 길이 299m, 폭 50m, 높이는 15층 빌딩과 맞먹었어요.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였습니다. 선수 앞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날카롭게 각진 게 아니라 둥글고
두꺼웠습니다. 마치 철갑을 두른 전차 같았죠. 이게 쇠빙 LNG선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 배가 그린란드 바다를 열 수 있습니다. 출력은요? 45메가와트입니다. 소도시 하나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작동 온도는요? 영하 52도까지 정상 운항합니다. 그린란드. 겨울도 문제 없죠? 저는 그 거대한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보고서를 읽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이 15년 걸려도 못 만드는 배가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탱크 온도는요? 영하 163도입니다. 박 부장이 배 중앙을 가리켰어요. 극저온 LNG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쇠빈 충격을 견뎌야 하죠. 이 기술을 상용화한 건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미국도 시도했습니까? 2010년에 시도했다가 포기했어요.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았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미국이 포기한 걸 한국이 해냈다니. 배에서 내려와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극지 장비 테스트 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는 극저온 환경을 재현하는 곳입니다. 앞부장이 문을 열었어요. 거대한 냉동고 같은 방이 나왔습니다. 영하 70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저 안에 포스코 특수강으로 만든 굴착 드릴이 들어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드릴이 얼음판을 뚫고 있었어요. 지금 48시간째 가동 중입니다. 48시간이요? 네, 2022년 남극 테스트 때 미국 나사급 합금 드릴은 15분 만에 부러졌는데 저희 특수강은 72시간 돌렸어요. 박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남극 빙하 위에서 미국 드릴이 부러지는 영상이 나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나사급 합금도 북극 추위 앞에선 종이장이었구나.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또 다른 냉동실로 이동했어요. 영하 60도로 설정된 방 안에 배터리 팩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배터리는 지금 60시간째 돌아가고 있어요. 60시간이요? 네, 미국 국방부 배터리는 이 온도에서 5시간도 못 버티는데요. 박 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시간 대 60시간 7배 차이였어요. 마지막으로 로봇 연구동입니다. 박 부장이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수조가 남았어요. 빙하 시뮬레이션 수조입니다. 얼음 속 환경을 재현해서 로봇을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수조 속에서 작은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극지 탐사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GPS 없이 작동합니다. 미국 국방부 로봇은 GPS 없으면 길을 잃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2020년 그린란드 테스트에서 실패했죠. 장비가 얼음 속에 매몰됐어요. 박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이 그린 빙하 내부 지도가 나왔어요. 히토류 광맥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린란드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구나. 회의실로 이동해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 너머로 거대한 도크가 보였어요. 톰슨 자문관님,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미국이 왜 갑자기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린란드 때문입니다. 히토류 개발을 위해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상했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군간 온 게 아니거든요. 유럽 8개국도 이미 연락 왔어요. 관세 부과당한 그 나라들이요? 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모두 협력 제안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느 쪽과 협력하실 겁니까?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조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뭘 제안하실 건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제안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인 조건은 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부장이 명함을 건네셔요. 접이되면 연락 주세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는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고객이 아니라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라 갑이었어요. 기술을 가진 쪽이 협상력을 가지는 거였죠. 거제도를 떠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놓친 10년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장악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린란드 개발, 한국 협력 없이는 불가능.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한국과 손잡거나 그린란드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첫 느낌은 빠르다였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부터 달랐어요. 에스컬레이터도 빠르고 지하철도 빠르고 모든 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 에너지가 5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든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공식 방문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도 거치지 않았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저와 국방장관 단 2명만 아는 일정이었습니다. 유럽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김태영 차관이 공항에서 조용히 저를 맞아줬습니다. 톰슨 자문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거제도로 이동하시죠. 공항에서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KTX라고 부르더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쉬지 않는 나라구나. 부산에서 다시 차로 1시간을 달려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김 차관이 가리켰어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도시 같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크레인 높이가 30층 빌딩만 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크 하나가 길이 640m입니다. 640m요? 네, 에펠탑 2개를 눕혀놓은 길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본 조선소 중 가장 큰 곳이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였는데 그것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조선소 정문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정현 대우조선해양 극지선박 사업부 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톰슨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10분을 달려도 끝이 안 보였어요. 현재 동시건조 중인 배가 몇 척입니까? 이 조선소에서만 12척입니다. 12척을 동시에요? 네. LNG선 5척, 컨테이너선 4척, 그리고 쇠빙 LNG선 3척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배들이 여러 척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쇠빙 LNG선을 보러 가시죠. 박 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도크 한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생애 최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쇠빙 LNG선입니까? 제 눈앞에 괴물 같은 배가 서 있었어요. 길이 299m, 폭 50m, 높이는 15층 빌딩과 맞먹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였죠. 선수 앞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카롭게 각진 게 아니라 둥글고 두꺼웠어요. 마치 철갑을 두른 전차 같았습니다. 저 선수 설계가 핵심입니다. 앞부장이 사냥했어요. 일반 배는 물을 가르지만 쇠빙선은 얼음 위로 올라탄 뒤 무게로 깨뜨립니다. 얼마나 두꺼운 얼음까지 깰 수 있습니까? 2.5m입니다. 그것도 연속으로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얼음을 깹니다. 저는 그 거대한 배를 올려다봤어요. 그린란드 바다가 1년 중 8개월 얼어붙어 있고 얼음 두께가 2.5m라고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저 배라면 그린란드 바다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죠. 엔진 출력은 얼마입니까? 45메가와트입니다. 45메가와트요? 네, 소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출력이에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온도는 어디까지 견딥니까? 영하 52도까지 정상 운항 가능합니다. 영하 52도. 그린란드 겨울 최저 기온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부장이 배 중앙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LNG 탱크가 들어갑니다. 용량 17만 4천 세제곱미터. 탱크 온도는요? 영하 163도입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했어요. 배 밖은 영하 52도, 탱크 안은 영하 163도. 그 사이 온도 차이가 100도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쇠빈 충격까지 견뎌야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멤브레인 기술입니다. 앞부장이 설명했어요. 특수 합금으로 만든 초방막 구조예요. 극저온에서도 수축하지 않고 충격에도 견딥니다. 이 기술을 상용화한 건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미국은요?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카피하려다 실패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그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와 다른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특수강제 가공 공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극지용 특수강을 가공하는 곳입니다. 납부장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강철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포스코에서 만든 극지용 특수강입니다. 납부장이 강철판 하나를 두드렸어요. 영하 60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유일한 강제죠. 미국 나사급 합금도 영하 45도에서 깨진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2년에 남극에서 실증 테스트를 했습니다. 남극이요? 네. 영하 55도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굴착 작업을 진행했어요. 미국산 드릴은 15분 만에 부러졌지만 절 특수강 드릴은 끄떡없었습니다. 납부장이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남극 빙하 위에서 굴착 장비가 작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장비는 정말로 금세 부러졌고 한국 장비는 계속 돌아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나사급 합금도 북극 추위 앞에선 종이장이었구나. 다음은 배터리 테스트 시설입니다. 박 부장이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냉동고 같은 방이 나왔습니다. 극저온 테스트룸입니다. 영하 70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저 안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박 부장이 창문을 가리켰어요. 영하 60도 환경에서 지금 48시간째 가동 중입니다. 48시간이요? 네. 미국 국방부 배터리는 이 온도에서 5시간도 못 버티는데 저희 배터리는 72시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배터리 효율은요? 상온 대비 85% 유지합니다. 미국 배터리가 상온 대비 15%까지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5배 이상 차이죠.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영하 60도 냉동고 안에서 배터리 팩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저 배터리가 모든 장비를 돌리는 심장이 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로봇 연구동입니다. 박 부장이 또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빙하 시뮬레이션 수조입니다. 얼음 속 환경을 재현해서 로봇을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수조 속에 작은 로봇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극지 탐사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GPS 신호 없이 작동합니다. 어떻게요? 라이다 센서와 인공지능 지형 인식 기술이에요. 로봇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찾습니다. 미국 국방부 로봇은 GPS 없으면 길을 잃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실패했죠. 저희 로봇은 2024년 남극에서 200m 깊이 빙하 속을 탐사했습니다. GPS 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환경이었어요. 박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이 그린 빙하 내부 지도가 나왔어요. 히토류 광맥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조차 포기한 위치 추적을 한국 로봇이 해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린란드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구나. 잠시 쉬면서 얘기 나눌까요? 박 부장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선소 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창 너머로 거대한 도크가 보였어요. 톰슨 자문관님, 박 부장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미국이 왜 갑자기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린란드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요? 네. 히토류 개발을 위해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박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유럽 8개국한테 관세 부과하셨잖아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죠. 미국이 동맹을 위협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국은 기술이 없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 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국만 우리한테 손 내민 게 아니에요. 유럽 8개국도 이미 연락 왔습니다. 유럽도요? 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모두 그린란드 개발 협력을 제안했어요. 관세 부과당한 그 나라들이요. 맞아요.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늦었구나. 미국이 유럽을 위협하는 동안 유럽도 한국과 접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느 쪽과 협력하실 겁니까?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뭘 제안하실 건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는 제안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냥 기술 확인차 온 거였으니까요. 구체적인 조건은 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장이 명함을 건네셔요. 접이되면 연락 주세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는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고객이 아니라요. 파트너요? 네. 일방적으로 기술만 사가는 관계는 원치 않아요. 장기적인 협력,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라 갑이었어요. 기술을 가진 쪽이 협상력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기술이 없으면 손 벌릴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본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거제도를 떠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나라. 지금은 북극 개발의 모든 열쇠를 쥔 나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장악했구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올릴 긴급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린란드 개발.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그린란드를 포기하거나.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공장관까지 모였어요. 제 보고서를 읽은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톰슨, 자네가 직접 본 게 확실한가?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스웨빙 LNG선, 극지형 특수강, 초저온 배터리, 자율주행 로봇까지 전부 실물을 봤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하나도 못 만드나? 상공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아예 포기한 분야들입니다. 저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조선 능력 연간 대형 선박 1척 미만, 한국 조선 능력 연간 100척 이상. 숫자가 스크린을 채웠어요. 100대 1이라고? 국방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유럽은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유럽 8개국 전부 합쳐도 한국 못 따라갑니다.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모두 쇠빈 LNG선 건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유럽도 이미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럽이 언제? 저희보다 먼저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모두 그린란드 개발 협력을 제안했어요. 관세 부과당한 그 나라들이? 네,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리가 유럽한테 관세 부과하는 동안 유럽은 한국과 손잡으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 측 조건을 들어봐야 합니다. 조건이라니. 한국은 단순히 배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원해요. 저는 거제도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가? 기술만 사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그린란드 개발에 한국도 참여하고 히토류 일부를 확보하는 구조요. 히토류를 나눠달라고? 상공장관이 놀라서 물었어요. 얼마나 원하던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김태영 차관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받아도 되겠습니까?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톰슨 자문관님, 김태영입니다. 귀국 잘하셨습니까? 네, 지금 막 보고 중입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저희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국방장관님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영입니다. 김 차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 측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권 15% 지분. 둘째, 북극 항로 물류 허브 구축 참여권. 셋째,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15%요? 국방장관이 되물었습니다. 네. 나머지 85%는 미국과 그린란드 몫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51%를 요구했었거든요. 왜 15%만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인구는 5천만입니다. 미국의 6분의 1이에요. 필요한 히토류 양 자체가 적습니다.
15%면 한국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해요. 김 차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파트너 몫으로 남겨둡니다. 국무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톰슨 자문관이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김 차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대신 선박 건조와 운영을 우리가 전담합니다. 쇠빙선만이 아니라 굴착 장비, 배터리, 탐사 로봇까지 전부 한국이 제공하는 거예요. 미국은 뭘 원하십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51% 지분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51%는 무리죠. 김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도 15%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15%라고요? 네, 한국 15%, 미국 15%, 나머지 70%는 그린란드와 유럽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왜 15%밖에 못 가져갑니까?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했는데요. 확보하셨나요? 김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아직 덴마크가 거부하고 있고 유럽 8개국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차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도 개발은 한국 기술로 해야 합니다. 기술이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차관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은 그린란드를 협박으로 빼앗을 수는 있어도 개발은 못했습니다. 최빙선도 없고 굴착 장비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로봇도 없었으니까요. 한국 없이는 히토류 한 톤도 못 캐낸다는 게 현실이었죠. 15%도 너무 많은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적당하다고 봅니다. 진처관이 대답했어요. 미국은 시장과 자본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린란드는 자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윈윈 구조죠. 그럼 유럽은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유럽 8개국도 참여시키십시오. 김 차관이 제안했어요. 관세 부과 철회하시고 나토 동맹 회복하는 조건으로요. 유럽까지 끼워달라고? 국방장관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유럽이 반대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 종주국이니까요. 김 차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싸우는 한 그린란드 개발은 시작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관세를 철회하고 유럽을 파트너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뭘 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히토류 15%, 북극 항로 물류 허브, 그리고 장기 파트너십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김 차관이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죠. 욕심 부리면 뭉쳐서 우릴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게 만들고 우리도 그 안에서 몫을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보였어요. 연대국처럼 밀어붙이지 않고 기술로 모두를 필요하게 만든 뒤 조용히 열매를 수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빠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진처관이 대답했어요. 미국만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도 호주도 카타르도 모두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국방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라니.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15%밖에 못 가져간다고요? 하지만 장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협력 없이는 0%입니다. 히토류를 한 톤도 못 캐내니까요.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지금 한국 편 드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혼자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15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5년을 기다릴 뿐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요.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15%면 우리 히토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요. 게다가 유럽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관세는 어떻게 합니까? 상공장관이 물었어요. 철회해야죠.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유럽을 파트너로 받아들이려면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실까요? 설득해야죠.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다음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 보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저는
한국 방문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대통령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쇠빙선부터 굴착 장비, 배터리, 로봇까지 북극 개발 핵심 기술을 전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못 만드나?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개발하려면 15년 걸려요. 15년이면 내 임기가 3번 지나가겠군.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조건이 뭔가? 히토류 15% 지분입니다. 15%요? 적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도 15%예요. 우리도 15%라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하는데 왜 한국과 똑같습니까? 기술 때문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 없이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되나? 유럽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김 차관이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관세 철회하고 나토 회복하라고요. 내가 관세 철회를 한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절대 안 돼. 하지만 카카,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협력 없이는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안 넘겨줄 겁니다. 그럼 군사 옵션을 쓰지. 군사 옵션을 써도 개발은 못합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트빈선이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톰슨, 자네 계속 한국 편만 드는군. 저는 미국 편입니다.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그린란드 히토류가 그냥 얼음 속 돌덩이일 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한국과 협상해.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15%는 절대 안 돼. 최소 25%는 확보해. 노력해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25%는 불가능하다고. 한국이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요. 하지만 일단 협상은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하게 정했어요. 그린란드 개발, 한국 기술 폐수, 유럽 8개국 관세 역효과. 국방부 회의실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공장관이 모였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는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톰슨, 자네가 직접 본 게 확실한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는 버지니아의 3배 규모였고 12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었어요. 미국 전체가 연간 1척도 못 만드는데 한국은 혼자서 100척 이상 만듭니다. 100척이라고? 상공장관이 대물었어요. 네, 그것도 쇠빙선 같은 고난도 특수선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극지형 특수강, 초저온 배터리, 자율주행 로봇까지 한국이 전부 독점하고 있어요. 미국은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아예 포기한 분야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럽한테 관세 부과하는 동안 정작 답은 한국한테 있었다는 건가?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유럽도 이미 한국과 접촉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모두 그린란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이 먼저 움직였다고?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우리가 관세로 위협하는 동안 유럽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국무장관이 정리했어요. 미국은 그린란드를 협박으로 빼앗으려 하고 유럽은 관세 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한국은 양쪽 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정확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럽과 손잡으면 그만이죠. 그건 안 돼.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해. 하지만 장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조건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인데? 히토류 15% 지분입니다. 15%요? 국방장관이 코웃음 쳐서요. 우리가 51%는 가져가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15%만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15%만 제안했어요. 미국도 15%라고? 상공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 15%, 미국 15%. 나머지는 그린란드와 유럽이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방장관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하는데 왜 15%밖에 못 가져갑니까? 확보하셨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아직 덴마크가 거부하고 유럽 8개국이 반대하는데요. 그건 시간 문제야. 군사 옵션도 있고 군사 옵션을 써도 개발은 못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빙선이 없으니까요. 굴착 장비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로봇도 없어요. 한국 협력 없이는 히토를 한 톤도 못 캡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건가? 기술을 가진 쪽이 협상력을 갖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 한국은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미국이 원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5%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히토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요. 게다가 유럽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유럽을 왜 끼워줍니까? 국방장관이 반문했어요. 한국 측 조건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유럽 8개국을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관세를 철회하라고 했어요. 덴마크가 그린란드 종주국이니까 유럽 협력 없이는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죠. 관세 철회라니.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안 받아들이실 텐데 설득해야죠.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그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 보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우리 셋이 섰어요.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그린란드 개발 관련 긴급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놈들은 굴복했나? 아직입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를 더 올리지 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50%로 올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개발 기술이 문제예요. 무슨 소리야. 미국 기술로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게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카카. 대통령이 저를 쏘아봤어요. 톰슨, 자네가 뭘 잘못 판단했다는 건가? 미국은 그린란드 개발 기술이 없습니다. 최빙선을 못 만들어요. 국방장관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만들려면 15년 걸립니다. 15년이라고? 대통령이 소리쳤어요.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하지? 외부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거야? 네, 최빙 LNG선 시장 점유율 100%예요. 미국은 0%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조선 능력 연간 100척, 미국 조선 능력 연간 1척 미만. 숫자가 스크림을 채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대통령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조건이 뭔가? 히토류 15% 지분입니다. 15%요? 너무 적지 않나? 미국도 15%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15%라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하는데 왜 한국과 똑같습니까? 기술 때문입니다. 한국 없이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절대 안 돼. 최소 25%는 확보해야 해. 카카.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15% 이상 안 받을 겁니다. 왜? 필요한 게 그것뿐이래요. 한국 인구가 5천만이니까 15%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코웃음 쳤어요. 그럼 우리가 더 가져가면 되잖아.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욕심부리는 파트너를 원치 않아요.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린란드와 유럽에 나눠주자는 거예요. 유럽?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관세 부과한 그 유럽 놈들한테 나눠주자고? 한국 측 조건입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유럽을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관세를 철회하라고 했어요. 내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절대 안 돼.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카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이 거부하면 유럽과 손잡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이미 제안했어요. 그럼 미국은 그린란드를 가져가도 개발을 못해요. 15년 동안 얼음 속 돌덩이만 쳐다보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협상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관세는 유지한다. 유럽 놈들이 굴복할 때까지. 카카, 그럼 한국이 협상 안 합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일단 한국과 협상 시작하고 합의가 가까워지면 그때 관세 철회를 발표하는 거예요. 유럽은요? 유럽도 파트너로 받아들입니다. 나토 회복 명분으로요. 대통령이 저를 노려봐셔요. 톰슨, 자네 계속 한국 편만 드는군. 저는 미국 편입니다.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그린란드가 무용지물이에요. 히토류 3,860만 톤이 그냥 얼음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협상해. 단 15%는 절대 안 돼. 20%는 확보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20%도 불가능하다고. 한국은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톰슨, 자네 정말로 한국이 15% 이상 안 받을 거라고 보나? 확신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 차관이 직접 말했어요. 욕심 부리면 강대국들이 뭉쳐서 우릴 죽인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군. 힘이 있으면 더 가져가야지.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강대국처럼 밀어붙이지 않고 기술로 모두를 필요하게 만든 뒤 조용히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익을 보게 만들고 자기들도 그 안에서 몫을 챙기는 전략이죠. 영리하군. 국방장관이 인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15%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통령한테 설득하셔야 해요. 15% 아니면 0%라고. 알았네.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해보지. 다음날 한국 김태영 차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자문관님, 보고 잘하셨습니까? 네, 백악관까지 보고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답했어요. 대통령께서 15%는 적다고 하십니다. 20%를 원하세요. 예상했습니다. 김 차관이 웃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15%면 한국 수요 충족에 충분해요. 더 가져가면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협상이 결렬되는 건가요? 그건 미국이 결정할 문제죠. 김 차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유럽과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뭐라고 합니까? 15% 조건 받아들이겠답니다. 관세만 철회하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럽이 먼저 움직이면 미국은 그린란드를 잃는 겁니다. 차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2월 1일까지요. 김 차관이 말했어요. 관세 발효일 아닙니까? 네. 그날까지 답 안 나오면 우리는 유럽과 계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어요. 오늘이 1월 25일이었습니다. 7일밖에 안 남았어요. 7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15%를 받아들이고 관세를 철회하고 유럽을 파트너로 받아들이라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한국은 유럽과 손잡고 미국은 그린란드를 영원히 잃게 될 테니까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국방장관과 함께 매일 백악관을 드나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어요. 카카, 15%가 한계입니다. 한국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뭐. 대통령이 말했어요. 군사 옵션도 있잖아. 군사 옵션을 써도 개발은 못합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최빙선이 없으니까요. 그럼 최빙선을 빼앗으면 되잖아. 한국한테서. 대통령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카카, 그건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을 깨뜨릴 겁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1월 28일 국방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톤슨, 유럽 동향 보고 덴마크가 한국과 가조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히토류 15% 조건으로요. 노르웨이와 독일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뭐라고? 국방장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럽이 먼저 계약한다고? 가조인 단계입니다. 2월 1일에 정식 계약 예정이에요. 그날이 관세 발효일 아닌가? 맞습니다. 유럽은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한국과 손잡으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이건 배신이야. 우리가 나토 동맹인데 우리가 먼저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유럽 입장에선 생존이에요. 1월 30일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톰슨,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어.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집무실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톰슨,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한국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15% 받아들인다고 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한테 빼앗길 수는 없어. 관세는요? 철회야 한다.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2월 1일 발효 직전에 철회 발표할 거야. 유럽 8개국도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했다니요. 카카.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현명한 게 아니야. 대통령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한국 기술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는 바로 한국 김태영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톰슨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미국이 15%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관세도 철회하고 유럽도 파트너로 인정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김 차관이 대답했어요. 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 하시죠. 한국, 미국, 유럽 8개국이 함께요. 2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국무장관, 덴마크 총리,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까지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 유럽 8개국은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장관이 발표했어요.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을 위한 북극 파트너십을 출범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15% 지분을 확보합니다. 미국도 15% 지분으로 참여하며 나머지는 그린란드와 유럽 8개국이 나눠 갖습니다. 모든 파트너가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은 왜 15%만 받아들였습니까? 51%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 국무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독점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유럽의 협력이 있어야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어떻게 됩니까? 철회합니다.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자정부로 유럽 8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철회합니다. 나토 동맹을 회복하고 북극 개발을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왜 15%만 요구했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김태영 차관이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15%면 우리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해요. 나머지는 파트너들 몫입니다. 모두가 이익을 볼 때 협력이 지속되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 방식이구나. 강대국처럼 전부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서 모두를 윈윈으로 만드는 전략.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김 차관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톰슨 자문관님도요. 김 차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15%만 요구하셨습니까? 더 가져갈 수도 있었잖아요. 김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욕심 부리면 뭉쳐서 우릴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전략을 택했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모두가 이익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하십니다. 영리한 게 아니에요. 김 차관이 말했어요. 생존이죠.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북극과 가장 먼 나라,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5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했고 조용히 북극 개발의 모든 열쇠를 쥐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 없이는 그린란드 히토류를 단 1g도 못 캐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힘을 욕심내지 않고 모두와 나눴어요. 15%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파트너들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그게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고 결과적으로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이었죠.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다. 기술의 시대가 열렸어.
그리고 그 시대의 승자는 힘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였어요. 오만이 아니라 겸손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북극 파트너십 성공 사례 분석. 기술이 협상력이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그린란드를 협박했지만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협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필요로 했습니다. 차이는 기술이었습니다. 21세기는 힘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자가 겸손하면 세계는 그를 따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제임스 박을 만났습니다. 부장님, 한국 다녀오셨죠? 어땠습니까? 놀라웠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북극 전력을 다뤘지만 정작 핵심을 몰랐어. 무엇을요? 북극은 위치가 아니라 기술로 정복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자네 조상의 나라였지. 박이 웃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돼.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날 밤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극 파트너십 출범, 한국 주도 새로운 질서, 미국 관세 철회, 나토 동맹 회복, 그린란드 히톨 개발 본격화. 앵커가 말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겁니다. 쉐빙선 기술을 독점한 한국 없이는 북극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유럽도 한국을 필요로 했고 결국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은 유럽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그린란드를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까지 언급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국이 원하던 51%는커녕 15%밖에 못 가져갔어요. 관세도 철회했고 유럽도 파트너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쉐빙선도 없고 굴착 장비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로봇도 없었습니다. 한국만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박하던 자가 구걸하는 자로 바뀐 거죠. 2월 15일 그린란드 누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쉐빙선을 타고 도착했고 포스코 특수강으로 만든 굴착 장비가 빙하를 뚫기 시작했어요. 초저온 배터리가 영하 50도에서도 24시간 돌아갔고 자율주행 로봇이 히토류 광맥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은 자본을 제공했고 유럽은 인프라를 지원했지만 핵심은 한국이었어요. 뉴스에서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북극과 가장 먼 나라가 북극 개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기술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모두와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죠. 저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한 달 전 절망적이었던 그 하늘이 지금은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전 미국 국방부 북극전략자문관 마이클 톰슨이 워싱턴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강대국이 협박하는 동안 기술로 승리한 대한민국, 한국이라면 납득합니다. 그게 세계가 내린 결론이었고 미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이 강대국도 무릎 꿇립니다. 국 그린란드의 얼음을 깨고 인류의 미래를 건져 올린 건 미국의 패권도 유럽의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술 하나로 불가능에 도전했던 대한민국. 그들의 땀과 집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초강대국이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북극의 영하 60도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세계의 표준을 세워가는 나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로 이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 끝에서 그리고 밤을 지새우는 연구소의 불빛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미국 국방부 북극전략자문관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